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난맥의 복판에서 7번째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시해되고 나라가 혼란한 틈에 전두환이 군대를 일으켜 1980년에 다시 군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 후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나라는 국가 번영과 민주화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70대 이상에서 봉합되지 못한 양 체제의 간격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인 40, 50대에 계속된 것입니다. 이렇게 건국과 전쟁과 산업혁명을 이루는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파는 대부분 국정 전면에서 역할을 맡았고, 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좌파들은 역설적으로 민주화를 외치며 노동 현장, 또 교육 현장, 또 사법 현장, 이런 데에서 국정을 수행하며 국정의 양 날개를 담당하는 것처럼 서로 역할을 담당하며 산업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것으로 평가되어 세계인들로부터 모범국가의 찬사를 받게 되었죠. 그러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물밑에 위치하며 공식적인 힘을 못 쓰던 좌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심각한 이념 대립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은 그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햇볕 정책으로 불리우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며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18년간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과 북한 지원 사업을 펼치며 북한을 지원하고 또 북한에 우호적으로 상대를 했죠. 그러다가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또 우리 돈으로 지은 공단 연락소가 무참히 우리가 보는 앞에서 파괴된 이후 사실상 김대중의 북한과의 화해 정책은 큰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그동안 꾸준히 세력을 키우며 북한과 내통하던 좌파들은 이것을 우파 정부가 북한을 미워하여 생긴 일이라며 여전히 북한을 찬양하고 미군은 물러나라고 성토를 합니다. 이렇게 좌파들은 공산주의를 찬양 고무하는 일들을 버젓이 행하며 그들의 숨겨졌던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북 유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는 40, 50대 좌파 세대들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하지 못할 많은 일들과 많은 말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렸어요. 그는 중국 공식 방문 중 9끼를 혼자서 밥을 먹는 등, 또 USB를 북한에 불법 전달하는 등, 또 원전 폐쇄 정책으로 그 원자력 연구 파트와 또 원자력 발전 파트, 또 원자력 수출 파트, 모든 그러한 원자력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그 시설과 인원과 기술과 모든 그 무역을 모두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상상하기 어렵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지독히 저자세를 취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부로서는 듣지 못할 각종 욕과 하대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은 육사 필수 과목이었던 6.25 전쟁사를 제외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또 한강 하구의 그 해도를 북한에 넘겨주며 비상시에 북한이 먼저 공격할 때 우리가 고스란히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자초하고
국가보안법 간첩 잡는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경찰에 위임하고 그리하여 간첩 수사 내지 체포가 아주 힘들게 되게 만들었고, 또 해외 출장은 주로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상대방 정상들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읍소하며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는지 다음 선거에서 윤석열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가까스로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 이재명은 또한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 이 공산주의자들과 야합하여 숱한 부정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러나 이재명은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국회에 입성해 과반 다수당이 대표로 정권을 장악하고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정권 탈취를 위하여 좌파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동원해 법과 국가 제도를 무시하며 마치 조폭 정치를 하듯 하며 윤석열의 국정을 방해하며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과 불편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위기를 먼저 느낀 전광훈 목사는 비록 거친 방식이지만 목숨을 건 항거를 시작하며 세 차례 수감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항하자 60대 이상의 우파 시민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하여 우파 국민들도 전광훈 목사와 함께 수년 동안을 매주 토요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국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전국에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참석하며 애국심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2024년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웬만한 국정은 야당의 뜻대로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야당은 입법, 독재와 예산, 농단, 행정부 주요 책임자, 또 검사 이런 주요 국가 인사에 대해서 29명을 탄핵하며 국정이 마비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다수당의 힘으로 이 계엄령을 즉각 해제시키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결국에는 체포하여 감금시키면서 나라는 무정부 상태, 대통령도 탄핵, 국무총리도 탄핵, 경찰청장도 탄핵, 국방부 장관도 탄핵, 다 탄핵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는 내란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내란이기보다는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국민은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연일 집회를 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들은 일제히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이라고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이후 지금까지 이 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나라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도 좌파도 우파도 국민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터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파 국민들은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이 혼란과 두려운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